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1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통일의 전쟁 흐름도입니다.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였고 대여성 등 여러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이 당시에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은 패배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신라의 김춘추는 나당연합군을 결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였고 백제는 기벌포와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방어선이 붕괴됨을 통해서 사비성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사비성의 함락은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제 멸망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1차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교소문의 사후 권력 투쟁이 강화되었습니다. 영교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은 당에 투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당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요동 방어선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연남생의 동생인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합니다. 신라의 투항함을 통해서 지방 방어선이 붕괴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라의 방어선을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경과 방어선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이 붕괴를 기회로 나당연합군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평양성이 함락되었고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국통일전쟁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그러면 왜 백제가 멸망하였을까요? 백제의 멸망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의 실패입니다. 외교의 실패는 즉 백제의 고립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군사적 결습입니다. 나당연합군이 양면을 공격을 했습니다. 방어선이 양쪽으로 분산되었죠. 결국은 병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방어선을 약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내부 분열과 귀족의 갈등이 내리고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당연합군 침입 이전에 이미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전국적인 저항 체제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적 실패입니다. 수도 중심 방어 체제를 갖추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국적인 저항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 중심 방어 체제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중심의 방어 체제는 수도가 함락되자 주요성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당군의 수군 침입의 위험 수준을 오판하였습니다. 당시 삼국은 육군 중심의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 수군을 이용한 전략에 대해서 부지했던 것입니다. 고구려 멸망 원인을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수단과 계속적인 전쟁으로 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병력 동원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장기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당연합군의 협공 전략으로 양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양면전은 병력을 분산시켜서 방어력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동맹 실패로 외교적 고립입니다. 홀로 나당연합군과 상대하게 되었던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입니다. 영교소문의 사후 권력의 다툼과 배신. 영교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은 당에 투항하고 당의 고구려의 방어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서 요동 방어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연남생의 동생인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하고 지방 방어 세력을 붕괴시켰습니다. 즉 신라 방어선이 붕괴됐던 거죠. 이들을 통해서 국경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국경 방어선의 붕괴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 공격에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 방어 체제의 붕괴. 이러한 내부의 붕괴 때문에 붕괴는 결과 성주들의 항전 의지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성주들을 항복을 촉발시켰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의 백제의 멸망은 결국은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전국적인 방어망이 붕괴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나당연합군의 양면 공격으로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나당 전쟁과 발해입니다. 나당 연합군을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만
신라와 당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전쟁했을까요? 당은 단순히 신라를 도와서 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신라는 대응하게 되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고 백제 주민과 힘을 합쳐 당에 맞서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매소성 전투와 기벌조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당이 안동 도읍으로 요동을 옮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었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은 보급 문제와 원정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당은 한반도까지 장거리 원정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요동에서 평양에서 한반도 남부에 이어지는 긴 보급선은 결국은 원정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상과 육상 병행 보급은 비용과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은 병력은 강했지만 보급 문제로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라의 내선 작전의 장점 활용. 당이 장거리 보급로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의 작전을 폈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는 한반도 내부에 싸우는 내선 작전의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신라군은 병력 이동과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형, 즉 산악과 하천을 잘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라군은 내선 작전의 장점으로 같은 병력이라도 전투 효율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당의 전략적 목표의 변화였습니다. 당의 최우선 목표는 이제는 한반도 완전 지배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 동북아를 안정시켰다는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가? 아닙니다. 토봉과의 전쟁 등 서방 전선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는 철수하게 됩니다. 나당 전쟁에서 네 번째, 신라의 적극적인 반격입니다. 즉 핵심 전투에서 승리였습니다. 신라는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군을 격파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서송 전투입니다. 매서송 전투를 통해서 당군의 육군 주력군을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당군은 공격 능력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기벌보 전투를 통해서 당군의 수력 주력군을 격파했습니다. 이것은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었고 더 이상 당군은 전쟁을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의 6회군 모두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점령하기 위한 전쟁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당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민심 확보와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제와 유민들의 복수의 칼을 당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는 소리입니다. 지방 세력을 통합하여 반당 정서를 활용했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강인한 외부 세력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여 지방 세력을 통합했던 것입니다. 내부 반발이 없이 안정적인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이 내부 분열 때문인 것과 완전히 비교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군의 한반도 지배 실패입니다. 당은 운진도독부와 안동 도읍을 설치하였지만 현지민들의 저항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치시력은 약하였습니다. 즉 점령을 하였으나 지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6가지 이유로 신라는 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당 전투의 주요 전투와 병력수입니다. 주요 전투는 매소성 전투와 기벌
기울포 전투가 있습니다. 매수성 전투 때 신라는 약 1만에서 3만, 당은 기록상 20만이나 되어 있습니다. 신라군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술을 폈습니다. 특히 장창 부대를 활용하였고 기습 공격으로 당군을 격파했던 것입니다. 기울포 전투는 5천에서 한 2만 정도의 병력 투입했습니다. 함선수는 100에서 한 500척입니다. 당은 1만에서 5만 정도의 병력 투입하고 함선수는 300에서 1000척이었습니다. 기울포 해안에서 당군을 기습하여 많은 병력을 전사시켰고 함선도 대거 파괴함을 통해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신라의 장창 부대입니다. 장창의 길이는 무려 4에서 5m 이상이었습니다. 이 장창의 용도는 무엇이냐? 말들이 진격을 막아서 기병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당의 기병을 무력화시켰죠. 당의 기병을 무력화시킴을 통해서 신라군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군의 기병을 장창으로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매소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장창 부대였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고 의의가 있습니다. 한계는 무엇이냐? 당의 세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의도 있습니다. 뭐냐? 자주의식의 표출이었습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 유민과 힘을 합쳐서 당군을 몰아냈습니다. 새로운 민족 문화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통일로 민족 융합 정책을 실시해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단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발해 건국입니다. 발해의 건국. 발해는 거란이 당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진충의 난이라 합니다. 대조영은 이진충의 난으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된 것을 이용해서 고구려 유민과 말가리를 이끌고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당군을 천불령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동무산 부분에서 발해의 건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발해의 건국의 의의. 발해의 건국은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했던 것이죠. 고구려의 개성의식의 표출입니다. 발해의 고구려 개성운동의 표출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였습니다. 지배층은 고구려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는 고려 국왕, 즉 고구려 국왕이라고 명칭이 사용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내세웠고 주변 국가들도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발해 건국 당시 천불령 전투의 발해와 당의 병력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불령 전투 당시 발해는 약 수천에서 1만 정도의 병력이었다 합니다. 당은 1만에서 3만 정도였다 합니다. 그러나 기록상은 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 내용은 당의 대구를 물리치고 발해 건국을 공식적으로 확립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천불령 전투입니다. 그럼 발해군이 어떻게 당군을 이기게 되었을까요? 승리 요인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방어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좁은 고개와 특히 천불령 계곡이 있죠. 거기는 좁은 고개와 산길은 대군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해군의 높은 전투력과 전략입니다. 발해군은 기습 공격과 매복을 활용을 잘했습니다. 특히 당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보급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당군의 지휘 불이치와 전략의 부족이었습니다. 당군은 이진충과 손민영의 반란을 진압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대 자체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부재를 갖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당군의 물자와 보급의 문제가 발생. 당군은 긴 원정으로 인해서 보급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해군의 보급로 차단 작전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보급로 차단은 당군에게 치명적인 전투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급로라는 문제는요, 계속 고구려와 당의 전쟁, 고구려와 수의 전쟁, 신라와 당의 전쟁, 이번에 발해와 당의 전쟁에서 나오죠. 이 보급로 차단 작전은요, 한민족이 이민족과의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선택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진 발해는 성장하게 됩니다. 8세기 전반기에 무왕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북만주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요. 돌궐 및 일본과 연합하여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민유를 통해서 당의 산중 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8세기 후반 문왕 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선지 문물과 제도를 수용합니다. 삼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 제도를 정비합니다. 당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이 문왕이라는 것 자체는요, 문왕이 살았을 때의 명칭이 아니고 문왕이 죽은 이후에 문왕을 기리기 위한 명칭입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으면 전부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선지 문물이나 제도 수용과 같은 그렇게 인문학적인 부분을 접근한 왕들이고요. 무자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업적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왕은 아까도 보다시피 영토 확장과 당과의 전쟁, 당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거고요. 이 문왕은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선지 문물 도입과 제도적, 즉 인문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세기 전반 선왕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죠. 이래서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시기가 바로 이 선왕 때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발해는 쇠퇴하게 됩니다. 왜? 9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은 국력을 약화시켰고 발해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쇠퇴한 발해는 거란의 명령, 공격으로 멸망이 됩니다. 멸망 이후에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일부 유민들이 고려를 망명을 통해서 이 발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오늘 한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장 전쟁의 흐름도입니다.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였고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당에 대항했습니다. 신라는 매서성에서 당의 육군 주력을 격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 당과의 수군의 주력군을 격파함을 통해서 당의 보급로와 진출로를 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당은 토범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의 병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은 결국 안동도구를 요동으로 이전함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신라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해의 건국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멸망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란의 이진충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당이 통제를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리를 데리고 동으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동으로 이동하는 대조영의 세력을
당군은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해군은 천불령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동모산 부근에 발해를 공국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발해는 성장하여 8세기 전반 무왕 때는 북만주 일대를 점령하였고 돌궐과 일본과 연합하여 당을 견제하기도 하고 중국의 산둥반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8세기 후반 문왕 때는 당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였고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고 신라와 교류도 하게 되었습니다. 9세기 전반 선왕 때는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를 확보하는 등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 시대였고 이때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9세기 후반 귀족들의 다툼으로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거란이 침입하게 되고 결국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에서 멸망한 발해 사람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후에 일본 유민은 고구려로 망명하게 됨으로써 발해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상과 같이 나사 전쟁과 발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